니년 할아버지가 사단장이라며 한 여군을 조롱하며 태풍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버렸고 알고 보니 그녀의 할아버지이자 살아있는 전설의 해병이 나타나서 부대를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칼날 같은 바람이 쉴 새 없이 휘몰아치는 이곳은 대한민국 해병대에게 있어 심장과도 같은 땅이었다. 최지아 하사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깎아지른 해안 절벽의 경계 초소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강모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눈매와 검게 그을린 피부는 그녀가 귀신 잡는 해병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수색 대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여군이라는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해병대, 그것도 가장 험하고 거칠다는 수색대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오직 실력으로만 입증해왔다. IBS 고무보트 해상 침투 훈련에서는 그 어떤 남자 대원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10km 구보에서는 선두 그룹을 놓치는 법이 없었다. 사격 실력은 부대 내에서도 톱클래스였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지아 하사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훈련 중에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선임이었지만 훈련이 끝나면 다친 병사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누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강직함과 원칙주의는 부대 내에 썩은 고름을 자극하는 바늘과도 같았다. 특히 수색대 선임 부사관인 황상철 중사는 사사건건 그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황 중사는 부대 내 군수품을 외부로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비리의 핵심이었다. 수색대에 보급되는 최신형 야간 투시경이나 특수 잠수 장비 등을 훈련 중 파손으로 허위 보고하고 뒤로는 민간 군사 동호회나 해외의 무기상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지아는 부임 초부터 이 사실을 직감했다.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장비의 수량이 맞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병사들은 낡고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장비를 지급받고 훈련에 임해야 했다. 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유사시 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녀는 남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허위로 작성된 장비 손망실 보고서를 촬영하고 빼돌려진 장비의 시리얼 번호를 기록했으며 양심 있는 몇몇 병사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야간 해상 침투 훈련에서 터졌다. 황 중사가 빼돌린 신형 야간 투시경 대신 성능이 조악한 구형 장비를 지급받은 한 팀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암초 지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IBS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몇몇 대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지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에 황상철 중사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황 중사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아가 제시한 증거는 그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의 비호 세력은 생각보다 깊고 단단했다. 부대 내의 연줄과 상납을 통해 구축된 그의 라인은 사령부 감찰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사는 흐지부지 끝났고 황 중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신 진정서를 제출한 지아에게는 상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 및 부대 내 분란 조장이라는 해괴한 죄목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황 중사는 징계위원회실을 나오며 복도에 서 있는 지아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최 하사, 해병대 물이 아직 덜 짰나 보네. 내가 아주 염분을 진하게 타서 뼛속까지 절여줄게. 내 그 잘난 할아버지도 구해주지 못할 만큼 깊은 바닷속으로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며칠 뒤 서해 전역에 태풍 예비경보가 발령되었다. 섬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고 모든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었다.
바로 그때 황 중사가 대대장에게 악천후 극복을 위한 특별 해상 훈련을 건의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가릴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해병대 수색대의 진가를 발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지아는 회의 석상에서 벌떡 일어나 반대했다. 미친 짓입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대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현재 파고와 조류를 고려하면 IBS는커녕 잠수정의 접근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황 중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최 하사, 여기가 내가 끼어들 자리인가? 해병대 수색대 배지가 아깝다. 그깟 파도 하나에 쩔쩔매서야. 전설적인 최강산 사단장님 손녀가 이 모양이라니 그 양반 명성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최강산 사단장.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아의 할아버지는 해병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황 중사는 지금 그 전설의 이름을 자신의 비열한 보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황 중사의 기세와 해병대 정신을 운운하는 그의 궤변에 눌려 결국 훈련을 승인하고 말았다. 훈련 당일 하늘은 분노한 듯 검은 비를 퍼부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의 바위들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훈련의 첫 번째 시범 조교는 모두의 예상대로 최지아 하사였다. 황 중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몸에 굵은 밧줄을 직접 묶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해병대가 물을 무서워하면 쓰나. 특히 그분의 손녀라면 말이야. 똑똑히 보여줘봐.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진짜 해병의 피인지 아니면 그냥 소금물인지.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동정 어린 병사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지옥의 아가리처럼 포효하는 검은 바다를 마주보았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비열하고 잔혹한 살이의 시작이었다. 입수. 황 중사의 외침은 포효하는 파도 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손짓은 명확했다. 부사수들이 지아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거대한 파도가 그녀의 몸을 종이 인형처럼 말아 올려 바닷속으로 내동댕이 쳤다. 물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태풍의 영향으로 뒤집힌 바다는 온갖 모래와 부유물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지아는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저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컥 푸아. 소금물과 빗물이 뒤섞여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주변을 살폈다. 해안가에서는 황 중사와 그의 수하들이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긴장감 대신 잔인한 호기심과 비열한 조소만이 가득했다. 최 하사. 정신 안 차리나. 해병대 수색대가 그 정도 파도에 허우적거려서야 되겠어? 아주 동네 수영장 온 줄 아나 보네. 황 중사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지아의 귓가에 박혔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해병대에서 배운 생존 수영법을 떠올리며 파도의 힘을 역이용해 조금씩 몸의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파도는 그녀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몸에 묶인 밧줄은 구명줄이 아니라 그녀를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사슬이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몸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갔고 몇 번이고 뾰족한 수중 암초에 부딪혔다. 전투복이 찢겨나가고 살같이 베이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아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팔다리는 쇳덩이처럼 무거워졌고 차가운 바닷물은 무자비하게 그녀의 체온을 빼앗아갔다. 바로 그때 황 중사가 옆에 있던 부사관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부사관이 지아의 몸에 묶인 밧줄을 잡고 거칠게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힘에 지아의 몸이 물속으로 완전히 처박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밧줄은 끊임없이 그녀를 물 아래로 끌어당겼다. 폐 속의 공기가 빠르게 사라져갔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지려 할 때 밧줄은 다시 느슨해졌다. 지아는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와 생명줄 같은 공기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하하. 그것은 명백한 고문이었다. 황중사 일당은 지아를 물에 빠뜨렸다가 건져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며 그녀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최하사.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시지. 해병대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거, 그거 다 뻥이었나? 응. 내 할아버지가 지금 이 꼴을 봤어야 하는데. 내 손녀는 물개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다며? 이건 뭐 물에 빠진 생쥐꼴이잖아. 하하. 조교들의 비웃음 소리가 지아의 고막을 찢었다. 할아버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 그들은 지금 지아뿐만 아니라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까지 모욕하고 있었다. 지아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쳤다. 이 개새끼들. 그 순간 다시 한번 밧줄이 그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길고 집요했다. 지아의 의식이 점차 아득해져 갔다. 이대로 죽는 건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 그녀의 뇌리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엄격했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셨던 할아버지. 그분의 자랑스러운 손녀가 해병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었다. 한편 해안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이로운 상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지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의 강직함과 따뜻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미친 짓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몰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방수팩에 넣어둔 덕에 빗속에서도 작동이 가능했다. 그는 황중사 일당의 눈을 피해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렌즈는 정확히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는 지아와 그녀를 보며 악마처럼 낄낄거리는 황중사 일당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잔혹한 범죄를 역사에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부대 인근의 작은 포구에서 낡은 어선을 손보고 있던 한 늙은 어부가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이름은 김판석. 젊은 시절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그는 저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사람을 밧줄로 묶어넣고 희롱하는 모습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행위였다. 그는 즉시 해경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곳은 통신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그가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그의 눈에 포구 한쪽에 낡은 채 서 있는 해병대 전우회 비상 연락망 팻말이 들어왔다.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팻말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는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깊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가? 김판석은 다급하게 자신이 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보셔. 지금 백령도 용기포 해안에서 해병대원 하나가 죽게 생겼소. 다른 놈들이 밧줄로 묶어놓고 물고문을 하고 있단 말이오. 여군인 것 같은데 제발 좀 어떻게 해보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김판석은 상대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더욱 절박하게 외쳤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내가 왕년의 해병대 출신인데 저건 훈련이 아니여. 사람 잡는 짓이라고. 잠시 후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말해 주시오.
경기도 화성의 한적한 전원주택. 최강사는 자신의 키보다 큰 소나무 분재의 가지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그의 나이는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허리는 굽지 않았고 손놀림은 정교했다. 구릿빛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백발의 짧은 머리는 그가 살아온 거친 세월을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현역 시절 그대로였다. 그는 귀신 잡는 해병을 호령했던 전설적인 사단장이었다.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승리로 이끌며 불패의 신화를 썼던 그는 전역 후 모든 명예를 뒤로한 채 조용히 흙과 나무를 벗삼아 살아가고 있었다. 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뿐인 손녀 지아였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자신을 따랐던 아이. 연약해 보였던 그 아이가 해병 때, 그것도 수색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기절초풍하며 반대했지만 그는 묵묵히 손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자신의 피를 물려받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해병의 혼을 가진 손녀가 그는 한없이 대견했다. 그때 그의 서재에 놓인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의 개인 번호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그는 가위를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는 그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지금 백령도 용기포 해안에서 해병대원 하나가 죽게 생겼소. 처음에는 노망난 늙은이의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노인의 절박한 설명과 해병대 출신이라는 말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백령도, 여군, 물고문 그리고 노인이 말한 부대는 정확히 손녀 지아가 복무하고 있는 곳이었다.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말해주시오. 최강사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위치를 확인한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지아는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는 곧바로 지아의 부대 지휘 통제실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당직 사관은 최강산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기겁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훈련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최강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평생을 군 조직의 생리를 꿰뚫고 살아온 그의 감각이 적색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군용기를 내어 섬으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증거도 없이 무작정 찾아가 봤자 전직 사단장의 월권 행위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가 초조하게 서재를 서성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지아가 비상시를 대비해 알려준 부대원의 번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최강산 사단장님, 최지아 하사님 할아버님 되십니까? 저는 이로운 상병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지아 하사님을 구해 주십시오. 제발. 메시지 아래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최강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열리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영상 속에는 집채만 한 파도 속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손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빗물과 눈물, 소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고통과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해병의 자존심을 놓지 않으려는 듯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는 황상철 중사와 그의 수하들의 악마 같은 얼굴들. 내 할아버지가 지금 이 꼴을 봤어야 하는데 내 손녀는 물개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다며? 이건 뭐 물에 빠진 생쥐꼴이잖아. 하하.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해병대의 명예가 사랑하는 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조롱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다. 최강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떨림은 이내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그의 눈은 타오르는 용암처럼 이글거렸다. 수십 년간 고요한 호수처럼 잠재워 두었던 야성이, 살기가, 분노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월남전의 정글 한복판에서 전우의 시신을 마주했을 때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지휘 벙커에서 밤을 새울 때도 이토록 분노하지는 않았다. 영상은 지아가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지는 장면에서 끝나 있었다. 최강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거대한 닻에 묶여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 고통스러웠다. 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고 액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십 년간 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위험 있는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사령관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현 해병 대사령관이었다. 최강산이 연대장 시절 그의 밑에서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던 아끼는 후배였다. 자네 지금 당장 백령도 유교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 5분 주겠다. 최강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령관은 전설적인 노장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즉시 알아차리고 군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정확히 4분 50초 후 사령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제 불찰입니다. 즉시 헌병대와 감찰실을 급파하여. 됐다. 최강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공식적인 절차는 너무 늦어. 내 손녀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해병대의 명예를 짓밟는 반역 행위다. 뿌리까지 전부 뽑아내야 해. 사령관님, 그럼 설마. 그래. 내가 직접 간다. 사령관은 숨을 삼켰다. 잠자는 사자가, 아니, 포효하는 호랑이가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직접 전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선언이었다. 자네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걸세. 그저 서해의 기상이 나쁠 뿐이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최강사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전역 후 국내 최대의 방위 산업체 회장이 된 옛 작전참모, 개인 경호 및 보안업체의 전설이 된 수색대 후배, 그리고 정계에 진출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기까지. 전설로만 남았던 불패의 사단장과 그의 그림자 부대가 사랑하는 손녀와 짓밟힌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집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해의 검은 경랑을 잠재울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한반도의 심장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최강산의 전화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을 깨웠다. 그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거대한 부와 명예,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장 속에는 여전히 팔강모와 붉은 명찰, 그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지독한 자부심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전설적인 사단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그 어떤 군사 명령보다도 더 빠르고 강력하게 그들을 결집시켰다. 가장 먼저 최강산의 자택으로 달려온 사람은 윤태영이었다. 그는 현역 시절 최강산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했던 작전 참모였고, 현재는 대한민국 최대의 방위산업체 K 디펜스의 회장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전장의 지도를 한눈에 꿰뚫어 보던 전략가의 예리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의 수행원이 들고 온 가방에는 결제 서류가 아닌 군용 등급의 암호화된 위성통신 장비와 최첨단 태블릿 PC가 들어있었다. 사단장님, 오시는 길에 연락 주셨으면 즉시 헬기를 보냈을 텐데 말입니다.
윤태영은 거실에 들어서며 굳은 얼굴에 최강산에게 깍듯이 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 발로 직접 가야지. 옛날 생각도 나고. 최강산이 짧게 대답하며 그를 서재로 이끌었다. 서재는 이미 작은 지휘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낡은 탁자 위에는 백령도 일대의 상세 군사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최강산은 그 위에 여러 작전 부호를 표시해둔 상태였다. 윤태영은 말없이 태블릿 PC를 펼쳐 군사 위성망에 접속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태풍의 눈 아래 놓인 백령도 부대의 실시간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다. 황상철 중사. 해병대 수색대의 수치입니다. 수년간 군수품을 횡령하고 그 비리를 덮기 위해 상급자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했습니다. 최하사의 진정서는 이미 그의 비호 세력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유교단장은 무능하고 나태하며 황 중사의 전횡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윤태영은 KU 디펜스의 막강한 정보망을 통해 이미 관련자들의 신상과 부대 내부의 역학관계까지 모두 파악해둔 상태였다. 그의 정보력은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갈 정도였다. 그때 집채만 한 덩치의 사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현역 시절 독종이라 불렸던 수색대대장 강민호였다. 그는 전역 후 해상보안 및 인명구조 전문업체를 설립하여 업계의 전설이 된 인물이었다. 그의 회사 오션가드는 소말리아 해적도 두려워하는 최강의 팀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단장님, 어떤 개새끼들입니까? 감히 최강산 사단장님의 손녀를, 우리 해병의 후배를. 강민호는 들어오자마자 주먹으로 벽을 치며 포효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런 시발 해병의 수치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새끼들. 당장 쳐들어가서 모조리 바닷속에 처박아 버려야 합니다. 진정의 강대장. 힘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야. 윤태영이 차갑게 그를 제지했다. 강민호는 여전히 씩씩거리면서도 윤태영의 말에는 토를 달지 않았다. 현역 시절 강민호의 저돌적인 작전을 언제나 완벽한 정보와 전략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윤태영이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검은색 관용차 한 대가 조용히 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강산의 부관 출신으로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박지원 행정관이었다. 그는 이 작전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다. 모든 통신은 감청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섬에 합법적으로 진입하고 부대를 완벽하게 장악할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박지원은 서류 가방에서 대통령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서북도서 지역적 특수작전 대비 군사 자산 및 보안 실태 긴급 점검에 관한 대통령령이었다. 최근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어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해병 유교단에 대한 불시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점검단장은 예비역 해병 중장 최강산 사단장님께서 직접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이 명령서 한 장이면 현지 부대의 그 어떤 지휘관도 사단장님의 통제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불응은 곧 국가 원수에 대한 항명, 즉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박지원이 자신의 직위를 걸고 만들어낸 합법을 가장한 초법규적인 열쇠였다. 군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전설적인 노장에게 부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비상사태 명령이었다. 최강산은 말없이 옛 부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30년 전 서해의 파도를 가르며 함께 작전하던 그 시절의 젊은 해병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분노와 결애 그리고 끈끈한 해병대 정신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다. 고맙다. 모두들. 최강산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하자.
우리 손녀를 우리 해병의 명예를 더럽힌 버러지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윤태영의 태블릿 화면에 작전 계획이 떠올랐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60여 년 전 대한민국 해병대가 인천을 수복하며 전세를 뒤집었던 그 위대한 상륙작전의 이름이었다. 21세기의 새로운 크로마이트 작전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비정한 상륙작전이 될 터였다. 작전 개시 시각은 다음 날 새벽, 태풍의 기세가 가장 절정에 달하는 시간으로 정해졌다. 하늘의 분노는 그들의 분노를 가려줄 최고의 위장막이 될 터였다. 인천 연안의 한 비밀 군수부두. 윤태영의 KU 디펜스가 비밀리에 운용하는 검은색 고속정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다. 군의 공식 표식은 모두 제거된 채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특수 스텔스 도료가 칠해진 기체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상어처럼 보였다. 강민호가 이끄는 오션가드의 최정예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다. 전원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 그들은 현역 시절보다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 최강산과 그의 옛 동료들은 30년 만에 다시 흑복이라 불리는 검은색 해상 작전복을 입었다. 최신 방탄 소재로 만들어진 전투조끼, 첨단 통신 장비가 내장된 헬멧, 그리고 각자의 손에는 익숙한 총기들이 들려 있었다. 강민호는 K1A 기관단총을, 윤태영은 K5 권총을, 그리고 최강산은 자신의 몸처럼 익숙한 K의 소총을 들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무리였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총을 거두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이미 전장에 나서는 지휘관의 눈이었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파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멀미약이라도. 강대장, 자네는 내가 물에서 멀미하는 것 봤나? 최강산의 무뚝뚝한 한마디에 긴장감이 감돌던 선내에 잠시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내 비장한 결의로 바뀌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말없이 각오를 다졌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한 명의 소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해병대의 환부를 도려내고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해병원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신성한 전쟁이었다. 같은 시각 백령도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하는 밤새 차디찬 영창 독방에 버려져 있었다. 흙탕물과 소금물에 젖은 전투복은 말을 새도 없이 그녀의 체온을 계속해서 빼앗아갔다. 온몸의 타박상과 암초에 찢긴 상처에서는 열이 끓어올랐다. 고열과 오한이 교차하며 의식은 희미해져 갔지만 그녀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여기서 무너지면 할아버지의 명예에,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해병의 길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군번줄을 3개 움켜쥐었다. 무적 해병. 할아버지께서 임관 선물로 직접 목에 걸어주신 것이었다. 기이그. 녹슨 철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황상철 중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어이구, 우리 최 하사. 밤새 안녕하셨나? 꼴이 말이 아니네.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황 중사는 발로 지아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조롱했다. 지아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그저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눈빛은 아직 살아있네. 좋아. 그 눈가를 뽑아버리기 전에 특별훈련 마지막 코스를 시작해야지. 새벽 바다가 아주 장관일 거야. 내년 제사상으로는 아주 그만이겠지. 황 중사의 말에 지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죽일 생각이었다. 이 끔찍한 대화를 복도 저편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이로운 상병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어젯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이 보낸 영상이 과연 전달되었을까? 지아 하사님은 무사하실까? 온갖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최악의 상황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뭐라도 해야 해. 이 상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자신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최강산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새벽에 하사님을 다시 바다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살해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발. 그리고 그는 황 중사가 군수품을 빼돌려 숨겨두는 폐탄약고로 달려갔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황 중사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려 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한편 이 상병의 문자를 받은 최강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선내 통신 마이크를 켰다. 윤참모 박 행정관에게 연락해. 지금 즉시 대통령령을 발동시켜. 강 대장 목표 지점은 용기포 해안이 아니라 부대 영창이다. 최고 속력으로 돌파한다. 알겠습니다. 강민호의 힘찬 대답과 함께 검은 고속정이 지축을 울리는 굉음을 내며 집채만 한 파도를 가르기 시작했다. 배는 마치 분노한 흑등고래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서해의 심장부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하늘과 바다의 분노를 등에 업은 채 전설의 노병들이 심판을 위해 귀환하고 있었다. 새벽 어스름이 폭우와 함께 내려앉은 백령도. 황상철 중사가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영창으로 향하는 순간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요란한 화재 경보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부대 서쪽의 폐탄약고 방향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시발. 저기다. 어떤 새끼가 불을 질렀어. 황 중사는 경악했다. 폐탄약고는 그가 빼돌린 군수품들을 숨겨둔 비밀 창고였다. 저곳이 발각된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폐탄약고 방향으로 달려갔다. 지하를 처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비리를 덮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로운 상병의 목숨을 건 도박은 정확히 황 중사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황 중사와 그의 수하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이 부두와 가장 가까운 해안 철책이 소리 없이 잘려나갔다. 강민호가 이끄는 오션가드의 요원들은 한밤의 유령처럼 쏟아지는 폭우를 은신처 삼아 부대 내로 완벽하게 침투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적진에 침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작전은 3개의 팀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민호가 이끄는 알파팀은 목표인 영창으로, 다른 2팀은 각각 부대 지휘 통제실과 통신실로 향했다. 영창을 지키던 2명의 헌병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다가오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이 잠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등 뒤에서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 그들의 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헌병들. 강민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영창의 자물쇠를 특수 절단기로 끊어냈다. 철문이 열리고 강민호는 독방 구석에 쓰러져 있는 지아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최지아 하사 맞나? 나는 강민호다. 내 할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왔다. 지아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의 전투복에 새겨진 녹색 해골 마크 해병대 수색대 마크를 보았다. 전설로만 듣던 선배들의 등장에 그녀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같은 시각 최강사는 윤태영과 함께 당당히 부대 지휘 통제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노인들의 등장에 당직 사관이 길을 막아서는 순간 통제실의 모든 통신 장비에서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대통령령 JXXXXO라는 붉은색 비상 전문이 화면에 떠올랐다. 현 시간부로 해병 유교단에 대한 국가안보실 주관 비상 안보 점검을 실시함.
점검단장, 예비역 해병 중장 최강산. 부대의 모든 지휘권은 점검 종료 시까지 점검단장에게 이양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적법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시 구금 조치할 것. 당직 사관과 통제실 요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백발의 노인이 대한민국군 통수권자의 대리인이자 이 부대의 절대 권력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최강사는 당직 사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휘관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의 스피커를 통해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최강산이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나의 통제 하에 들어간다. 모든 병력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저항은 반역으로 간주한다. 한편 폐 탄약고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황중사는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최강산. 그 이름은 해병대원이라면 신화처럼 여기는 이름이었다. 그 전설이 왜 지금 이곳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순간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상철 중사. 내 놈이냐? 해병대의 명예에 똥칠을 한 버러지가. 황 중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흑복을 입은 강민호와 그의 팀원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축을 받은 채 자신을 증오의 눈으로 노려보는 지아가 서 있었다. 황 중사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자신의 수하들에게 고함쳤다. 뭐 하는 놈들이야. 당장 저놈들을 쏴버려. 하지만 그의 수하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강민호의 팀원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였다. 황 중사는 최후의 발악으로 허리춤에 권총을 뽑아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총에 닿기도 전에 강민호의 주먹이 그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 중사의 몸이 비참하게 날아가 바닥에 처박혔다. 강민호는 쓰러진 황 중사의 가슴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내 놈 같은 버러지 새끼 때문에 수많은 해병들이 피 흘려 지켜온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다. 내 놈은 오늘부로 해병이 아니다. 그저 바다의 쓰레기일 뿐이야. 지휘통제실로 압송된 황 중사와 그의 일당은 지휘관석에 앉아있는 최강산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강산은 그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놈들에게는 군사재판도 사치다. 내 놈들이 저지른 죄는 해병대의 역사에 반역으로 기록될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백령도의 새벽. 전설의 노병들이 몰고 온 심판의 파도는 부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남김없이 쓸어버리고 있었다. 최강산의 장악으로 시작된 부대의 정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작전처럼 냉혹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대통령령이라는 절대적인 권위는 부대의 기존 지휘 체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여단장은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날 위기 앞에서 감히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최강산의 모든 지시에 로봇처럼 따랐다. 부대 내에서 가장 크고 격식 있는 여단장 회의실은 즉시 대통령령 특별점검단 임시 지휘본부로 바뀌었다. 윤태영 회장은 자신이 가져온 최첨단 장비들을 설치하여 이곳을 용산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부럽지 않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실시간으로 군사위성통신망이 연결되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직접 연결되는 비선 암호 채널이 구축되었다. 강민호 대표의 오션가드 요원들은 검은 흑복 차림으로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며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했다.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 황상철 중사와 그의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격리된 공간으로 끌려가 독대하게 되었다. 황 중사는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것은 정당한 훈련이었으며 최지하 하사가 여군이라는 특권을 내세워 훈련을 기피하려 해군기를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집단이 군 부대에서 벌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것은 군 검찰이나 헌병대 수사관이 아니었다. 말끔한 명품 정장 차림의 윤태영이었다. 윤태영은 황 중사의 발악을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만 있다가 그가 잠시 말을 멈춘 틈에 태블릿 PC 화면을 그에게 쓱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황 중사가 지난 몇 년간 군수품을 빼돌려 얻은 검은 돈의 흐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돈이 흘러들어간 유흥업소와 해외 도박 사이트의 이름, 내연녀에게 사준 명품백의 구매 내역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황상철 중사. 자네는 해병이 아니라 사업가였더군. 그것도 아주 수완 좋은. 이 돈으로 자네 아들 유학비까지 됐던데. 해병의 긍지를 팔아서 자식 공부시킨 기분이 어떤가? 윤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황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건 불법 사찰이야.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 불법? 곧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정식 재판에서 모두 합법적으로 확인될 자료들일세. 나는 그저 시간을 좀 앞당겨서 자네에게 친절하게 브리핑을 해주는 것뿐이야. 윤태영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황 중사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상급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이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야간 투시경 몇 개 빼돌릴 수 있겠습니다. 여단장님께는 이걸로 성의 표시 좀 해드려라 등 추악한 거래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용기포 해안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로운 상병이 찍은 영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잔혹한 윤태영의 팀이 정찰 위성과 특수 드론을 통해 확보한 영상이었다. 이걸로도 부족한가? 자네가 그동안 괴롭혔던 수많은 병사들의 진술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대질 신문이라도 시켜줄까? 내 놈에게 맞아서 고막이 터진 김일병부터 시작할까? 황 중사의 눈빛이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이들은 평범한 군인이나 수사관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그의 오만과 허세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비굴한 생존 본능뿐이었다. 그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실토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여단장의 묵인과 비호 사실까지 자신과 연결된 모든 부패의 사슬을 스스로 불어버렸다. 여단장의 조사는 최강산이 직접 맡았다. 여단장은 전설적인 노장 앞에서 벌벌 떨면서도 처음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실무진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했다. 최강사는 말없이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녹음기에서는 여단장과 황 중사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최지하 하사 말입니다. 그 하레비 빽만 믿고 너무 깝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길을 좀 죽여놔도 되겠습니까? 황 중사 알아서 해. 문제 안 생기게. 괜히 나까지 귀찮아지는 일 만들지 말고. 알지? 명백한 묵인이자 공모였다. 여단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최강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자네는 지휘관이 아니다. 그저 계급장만 단 겁쟁이에 불과했어. 자네 같은 놈 때문에 수많은 젊은 해병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이 붉은 명찰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스스로 군복을 벗어라. 그게 자네에게 베푸는 나의 마지막 잡이다.
그 시간 의무실에 누워있는 지아의 곁은 강민호가 지키고 있었다. 군의관은 지아가 심각한 저체온증과 다발성 타박상,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초기 증상을 보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강민호는 험상궂은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조심스러운 손길로 지아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었다. 잠시 후 지아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곁에 앉아있는 강민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괜찮나? 정신이 좀 드나? 누구십니까? 내 할아버지 부하이자 내 해병대 선배다. 순간 지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지독했던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해병대의 명예를.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토닥여 주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끝까지 해병답게 버텼다. 자랑스럽다, 후배. 그 한마디에 지아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한편 임시지휘본부와 복도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황 중사의 체포 소식과 전설적인 사단장의 등장이 부대 내에 퍼지자 그동안 공포와 억압에 짓눌려왔던 병사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무너진 둑처럼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증언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로운 상병의 용기 있는 행동과 목숨을 건 저항은 잠들어 있던 수많은 해병들의 양심에 불을 지핀 도화선이 되었다. 부대의 가장 깊고 어두운 치부가 그렇게 심판의 햇살 아래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거짓말처럼 물러가고 눈부신 햇살이 섬을 비추었다. 부대의 모든 병력은 연병장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맑게 갠 하늘과 달리 연병장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으로 줄을 맞춰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 단상 위로 향해 있었다. 단상 옆에는 황상철 중사와 그의 수하들, 그리고 어젯밤까지 자신들의 왕처럼 군림했던 여단장까지 모두 계급장이 뜯겨나간 전투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 광경은 병사들에게 그 어떤 정신교육보다도 더 강력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 부대를 지배하던 부패한 권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최강산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흑복 작전복이 아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각이 잡힌 해병대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그가 평생을 조국에 바치며 받은 무수한 훈장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살아있는 전설의 귀환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해병을 호령했던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끝까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병대의 장례식을 치른다. 그의 충격적인 첫마디에 병사들은 숨을 삼켰다. 어젯밤 이 부대에서 해병은 죽었다. 전우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을 보며 조롱하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 해병호는 재가 되어 사라졌다. 제군들이 입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전투복은 그저 똥물을 가리기 위한 누더기에 불과했다 이 말이다. 그의 질책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병사들의 가슴에 박혔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월남의 정글에서 싸울 때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에서 쓰러진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18살 해병이 있었다. 그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중대 전체가 다시 지옥으로 뛰어들었다. 왜 그랬는 줄 아나? 그가 내 동생이라서? 내 친구라서? 아니다.
그가 바로 해병이었기 때문이다. 해병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최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제군들에게 묻겠다. 제군들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휴전선 너머의 북계군인가? 아니다. 제군들의 진정한 적은 동료의 고통에 눈감는 비겁함이다. 불의에 침묵하는 나약함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이다. 그 비겁함과 나약함이 해병의 심장을 썩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한평생을 해병으로 살아온 노장의 영혼이 담긴 절규 사자후였다. 여기 무너진 자들을 보라. 그는 포승줄에 묶인 황중사 일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들은 강해서 너희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다. 약하고 비겁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짓밟으며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던 것뿐이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려는 용기에서 나온다. 꺾이지 않는 불굴의 투지에서 나온다. 그것이 바로 해병원이다. 오늘 나는 죽었던 해병원의 재에서 새로운 불사조를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 썩은 것들은 모두 도려냈다. 이제 제군들의 차례다. 이 붉은 명찰의 명예를 제군들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라. 쓰러진 전우의 손을 잡아주고 비겁함에 맞서 소리치고 그 어떤 적 앞에서도 당당한,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진짜 해병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것이 이 늙은 사단장이 제군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강도철은 말을 마쳤다. 그가 두 주먹을 불끈 쥐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몇몇 병사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자 뜨거운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때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젊은 장교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악!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그의 외침에 연병장에 있던 수천 명의 해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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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울리고 하늘을 뒤흔드는 함성. 그것은 부활의 함성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의 울음소리였다. 최강산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그의 앞을 가로막는 인물이 있었다. 이로운 상병이었다. 그는 최강산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해병대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강산은 말없이 이로운 상병을 일으켜 세워 그의 어깨를 두툼한 손으로 두드려 주었다. 자네가 해병대를 지킨 걸세. 자네의 용기가 죽어가던 모두를 살렸어. 고맙다 해병. 잠시 후 본토에서 날아온 수송기가 착륙했다. 수송기에서는 새로운 여단장과 사령부 직할의 특별감찰팀, 그리고 군 검사들이 내렸다. 최강사는 새로운 여단장에게 부대의 지휘권을 인계하고 황중사 일당과 모든 증거 자료를 군 검찰에 넘겼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가 다시 헬기에 오르려 할 때 연병장에 있던 모든 해병들이 그를 향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죽었던 영혼을 되살려준 살아있는 전설을 향한 존경과 감사가 담긴 진심 어린 경례였다.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신화를 남기고 조용히 퇴장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지아는 포항의 국군병원 1인실에 입원해 있었다. 외상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흉터가 남았다. 거친 파도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잠을 자다가도 물에 빠지는 악몽을 꾸며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 일쑤였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그토록 사랑했던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뜻밖의 손님들이 연일 찾아왔다. 윤태영 회장과 강민호 대표 그리고 박지원 행정관이었다.
그들은 이제 딱딱한 직함 대신 윤작은 할아버지, 강작은 할아버지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 손녀, 이제 좀 살만한가? 이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초콜릿이야. 우리 회사 헬기로 오늘 아침에 스위스에서 직접 공수해 왔어. 단 거 먹고 빨리 기운 차리라고. 강민호는 험상궂은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최고급 초콜릿 상자를 한 아름 안고 와 너스레를 떨었다. 강 대표, 병실에서는 좀 조용히 하시죠. 최 하사 놀라겠습니다. 최 하사, 혹시라도 군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게. 내 회사에 자네를 위한 특별 부서를 하나 만들어 두었으니 연봉은 자네가 부르는 게 값이야. 윤태영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로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 박지원 행정관은 조용히 과일을 깎으며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황상철 중사와 관련자 전원은 직위 해제 후 구속 상태로 군 검찰에 송치됐네. 군 형법상 적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죄목이 다 적용될 거야. 초병 특수상해, 직권 남용, 군용물 횡령, 그리고 상관 살해 미수 혐의까지. 아마 살아서 사회 구경하기는 힘들 걸세. 여단장은 불명예 전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 및 범죄 은닉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사령관 직속으로 해병대 조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전부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네. 자네의 용기가 해병대 전체를 바꾸는 태풍을 만든 셈이야. 지아는 담담하게 소식을 들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작은 할아버지들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시 할아버지와 손녀 단둘만이 남았다. 최강사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던 지아의 곁으로 다가왔다.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게야. 할아버지의 담담한 한마디에 지아는 참고 있던 감정이 다시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저는 바다가 좋아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해병이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어요. 최강사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내가 겪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 평생의 흉터로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흉터는 너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하게 싸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해병의 훈장이 될 것이다. 그는 손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할아비는 너를 믿고 지지할 것이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바다를 두려워하는 해병은 없다. 바다를 이겨낸 해병만이 있을 뿐이다. 너는 이미 가장 거친 파도를 이겨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지아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치고 상처 입은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지아가 복무했던 부대의 소식이 전해졌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은 부임 첫날 이로운 상병에게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그를 해병대의 양심이라 칭송했다고 했다. 부대 내에는 전문 심리 상담센터가 설치되었고 모든 부조리 행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엄벌에 처해졌다. 부대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고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 흉터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짠 내 나는 바다로 돌아가기로 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해병대. 전우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명예가 되는 해병대.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였다. 지독했던 태풍의 상처는 서해의 굳건한 바위처럼 시간의 풍파 속에서 조금씩 무뎌지고 단단해져 갔다. 강하윤, 아니 최지아 하사의 삶에도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다. 그녀는 길었던 병원 치료와 끔찍한 기억과의 사투를 모두 마치고 마침내 군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간 곳은 아픈 기억이 서린 백령도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의 심장이자 영혼이 벼려지는 곳, 포항의 해병대 수색교육대였다. 그녀는 수색 전문 과정의 신임 교관으로 발령받았다. 상처 입은 대원을 일선 부대가 아닌 최정예 요원을 양성하는 교육대로 보낸 것은 해병대사령부의 파격적인 결정이자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처음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과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심연의 공포를 아는 내가 그들을 더 깊은 심연으로 이끌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바다를 이겨낸 해병만이 있을 뿐이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가장 큰 상처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교관 최지아는 훈련생들 사이에서 독사 혹은 얼음 마녀로 불렸다. 그녀는 다른 교관들처럼 욕설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과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으로 훈련생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다. 한겨울 새벽의 차가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중 침투 훈련에서 그녀는 단 1초라도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훈련생을 용납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전원이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 훈련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훈련생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존경했다. 그녀의 모든 훈련은 생존과 전우애라는 두 가지 핵심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실전에서 내 동료의 피 한 방울을 막아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느끼는 고통의 한계가 내 동료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늘려줄 것이다. 나약한 정신으로 수색대의 배지를 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곳은 영웅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어떤 지옥에서도 반드시 살아 돌아와 내 옆에 전우를 살려내는 생존 전문가를 만드는 곳이다. 그녀의 교육에는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피처럼 진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독설 속에는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애끓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전투 기술을 가르치는 교관이 아니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강철 같은 해병원을 빚어내는 대장장이었다. 어느 봄날 교육대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1년 전 용기 있는 고백으로 진실의 횃불을 들었던 이로운 하사였다. 상병 시절의 공로를 인정받아 하사로 임관한 그는 이제 백령도 유교단 수색대의 어엿한 팀장이 되어 있었다.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서해의 거친 파도처럼 늠름해진 그의 모습에 지아는 진심으로 기쁜 미소를 지었다. 교관님, 충성, 이하사. 이제는 자네가 나보다 더 선임 같군. 아주 멋진 해병이 됐어. 두 사람은 교육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하사가 들려준 옛 부대의 소식은 놀라웠다.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한 이후 부대는 환골탈태 수준으로 변해 있었다. 황상철의 잔재는 뿌리까지 뽑혀나갔고 병사와 간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특히 최강산 사단장의 연설 이후 부대 내에는 전우지킴이라는 제도가 자발적으로 생겨나 부조리 낌새가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동료를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했다. 아직도 부대에서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사단장님의 폭풍 이야기 말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새벽 전설적인 사단장님과 그의 동지들이 귀신처럼 나타나 부대를 좀먹던 악귀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해병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몇몇 신병들은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웃어넘기지만 그날을 직접 겪었던 저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역사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대에는 새로운 구호가 생겼습니다. 전우의 등을 지켜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사단장님께서 돌아오신다.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끝에 지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날의 절규가 새로운 희망의 메아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대전의 국립현충원 해병대 묘역. 최강산과 그의 옛 동료들이 전사한 전우들의 묘비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요란한 작전 회의 대신 조용히 묘비를 닫고 헌화하며 먼저 간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있었다. 다들 잘들 보고 있나? 자네들이 피 흘려 지킨 해병대가 이제야 조금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네. 최강산이 백발이 된 전우의 묘비 사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형님, 지아 녀석이 아주 물건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대 훈련 성과 보고서를 봤는데 그 녀석이 맡은 팀이 역대 최고의 합격률과 최저 부상률을 동시에 기록했답니다. 독사 중에 상독사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윤태영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놈의 할애비에 그 손녀지 뭘. 내 회사 신입사원들 교육 좀 맡겨볼까봐. 아주 질질 짜겠구먼. 강민호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박지원은 조용히 서류 하나를 최강산에게 건넸다. 황상철 일당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었다. 황상철은 상관 살해 미수 및 반역죄에 준하는 군사기밀 유출 횡령한 군수품 정보 혐의까지 더해져 종신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여단장을 비롯한 비호 세력 역시 모두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최강산은 판결문을 말없이 접어 품에 넣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시대는 끝났지만 자신의 신념과 정신은 손녀를 통해 그리고 변화된 해병대를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임을 그는 믿었다. 노병들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먼저 간 전우들과 새로운 후배들을 위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다시 포항의 수색교육대. 수색 전문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악명 높은 지옥주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마지막 훈련은 야간 수중 침투 및 폭파 훈련. 칠흑 같은 어둠과 성난 파도를 뚫고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여 목표물을 폭파하고 복귀해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었다. 그런데 훈련 도중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며 집채만 한 파도가 훈련 지역을 덮쳤다. 그 순간 목표물에 폭약을 설치하던 훈련생 한 명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 안전 로프가 끊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순식간에 어둠과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통제본부와 지원보트는 발칵 뒤집혔지만 거센 파도와 암초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훈련생의 생존 신호마저 끊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 순간 지아의 뇌리에 1년 전 그날의 악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흙탕물이 아닌 검은 바닷물, 숨을 조여오던 밧줄, 죽음의 공포.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어린 후배의 절박한 모습이었다. 내가 들어간다. 지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주변의 모든 교관이 미친 짓이라며 그녀를 말렸다. 최 교관, 이건 자살 행위야. 파도를 봐. 그래서 들어간다. 저 파도를 뚫고 내 전우를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저 파도 속에서 죽다 살아난 나밖에 없으니까. 그녀는 호흡 장비만 착용한 채 한 마리의 인어처럼 어둠 속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이 바다의 분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 이 바다의 흐름을 잘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분노하는 파도와 싸우는 대신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물살을 갈랐다. 그녀는 오직 나침반과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여 사라진 훈련생의 예상 위치로 돌진했다. 마침내 그녀는 암초에 부딪혀 의식을 잃어가던 훈련생을 발견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파도를 막아내며 지원 보트에 구조 신호를 보냈다. 그녀가 훈련생을 끌어안고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녀를 비추는 탐조등 불빛은 마치 성녀의 후광처럼 보였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무트로 나온 지아는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훈련생들과 동료 교관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단순히 물에 빠진 훈련생 한 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바다에 갇혀있던 마지막 공포의 그림자까지 모두 건져낸 것이었다. 해가 뜨고 지옥줄을 모두 마친 훈련생들의 수료식이 열렸다. 지옥을 이겨낸 그들의 얼굴에는 수색대의 상징인 녹색 베레모가 씌워졌다. 지아는 홀로 동이 트는 바닷가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성난 파도가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전우를 구하는 가장 위대한 용기로 승화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새로운 심장이 될 젊은 수색대원들의 힘찬 함성이 새벽을 가르고 있었다. 지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해병대의 가장 눈부신 여명의 빛이 될 터였다.